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심리학이 불안에 답하다라는 책입니다. 황양민, 장린린 지음, 권서연 옮김, 미디어숲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감정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감정을 다스리는 심리 수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책입니다. 불안의 근원은 자기의심이라고 강조하며 적정 불안 상태를 유지하면서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고 불안의 유형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60가지 심리 처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안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하기에 감정, 관계, 직업, 선택, 자아 성장 등 삶에서 자주 직면하는 여러 불안을 다루면서 심리학 지식에 따라 하나하나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살면서 순조롭지 못한 시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종 찾아오는 시련이나 좌절을 과연 어떤 태도로 마주하는가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얻었는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에만 치중한다면 왜 이 좋은 기회를 놓쳤는지 답답해 하면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본분을 다하고 일확천금의 기회에 매달리지 않으며 본인의 인생에 깜짝 선물이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운이 좋다고 여기게 되면서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막하면 쉬운 일부터 하면 됩니다. 누구나 막막함을 느껴봤을 것입니다. 10대 청소년은 무엇을 위해 힘들게 공부하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합니다. 사회에 발을 들여놓은 20대는 자신이 도대체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몰라 막막합니다. 30대에 들어서면 조금 더 성숙해지고 막막함과는 작별할 줄 알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막막하다는 것은 불확실성에 대해 반응하는 곤혹스러운 감정의 일종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택을 앞두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막막함을 느끼는 이유는 많습니다. 급변하는 사회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거나 좌계감에 빠지고 자신감이 결여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아 인식이 부족해서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가늠할 수 없고 자신과 외부 세상을 잘 알지 못해 불안하고 괴로워서입니다. 한 면은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 또 다른 한면은 외부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두 겹의 샌드위치 속에 껴있는 것 같아 공허하고 무기력합니다. 이런 막막한 상태는 평생 이어집니다. 다만 인생의 단계마다 막막함의 종류와 형식이 다를 뿐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쉬운 목표와 통찰력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막막함을 느낄 때는 삶이 재미없고 밝은 미래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목표를 정하고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은 목표를 잃어버리면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 허무함에 빠집니다. 하지만 목표를 세우면 눈앞에 빨간 관역이 있는 것처럼 마주한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합니다. 물론 너무 요원하거나 거대한 목표보다는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좋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실현 가능한 단기 목표로 바꾸면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고 삶을 주도하는 지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시간 주립대학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생활 리듬을 지배한다는 생각이 들면 강한 자신감이 형성되는데 이는 막막함과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막막함을 느꼈다면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조금씩 실천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보다 늦는 것 같아 막막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라고요. 그렇다면 세상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말한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이 있다면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신이 속한 분야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쉬운 목표와 통찰력은 현재의 자리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막막함을 이기는 생각 도구입니다. 키어런 세티아 교수는 과거의 선택은 바뀌지 않고 미래가 변할 가능성도 작은 상황에서 현재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중년은 위기를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는 뒤집을 수 없고 미래는 따라갈 수 없다는 그의 생각은 청장년이 느끼는 막막함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는 이에 생각 도구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생각도구 1. 기회 비용과 화해하기. 여기서 핵심어는 기회 비용으로 어떤 일을 하기로 선택하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한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어도 스스로 한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험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과거의 선택이 아쉽더라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인생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생각 도구 2. 존재 가치가 있는 일 하기. 과거와 화해하고 눈앞의 현실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일이 무료하고 의미 없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키어런 세티아는 두 번째 생각 도구로 존재의 가치가 있는 일을 많이 하라고 조언합니다. 철학적으로 들리겠지만 쉽게 말하면 삶의 의미를 느끼고 자아 성장을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하라는 의미입니다. 노인 심리학 연구를 할 때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는데 건강하고 원기가 왕성한 어르신은 대부분 하나 이상의 취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취미 활동이 얼마나 큰 활력이 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일이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아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결단이 어렵다면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앉은 청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워낙 크고 조급해서 듣고 싶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렸습니다. 이직을 해야 할까? 직장을 바꾸면 집에서 멀어지잖아. 매달 출장도 갈 텐데 여자친구가 분명히 반대할 거야. 그렇다고 지금 회사를 계속 다니기에는 일이 너무 재미없고 시시해. 이러다가는 곧 폐기 처분될 것 같은 기분이야. 게다가 이제 곧 30살이고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도 이직이 불가능해. 어서 아이디어 좀 내봐. 벌써 한 달 동안 고민하고 있단 말이야. 그는 상대방에게 이직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하소연했습니다. 그 청년의 통화를 다 듣고 나니 불이당의 당나귀라는 재미있는 심리 법칙이 떠올랐습니다.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른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당나귀의 왼쪽과 오른쪽의 동일한 거리에 각각 건초더미와 물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서 있던 당나귀는 물을 먼저 마실지 건초를 먼저 먹을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보다가 결국 배를 골고 목이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프랑스 중세 철학자인 장 비리당이 풍자한 비리당의 당나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나 사람을 일컫습니다. 뷰리당의 당나귀처럼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필요를 느끼고 선택의 압박이 있다면 행동은 과감해집니다. 당나귀가 물이 있는 쪽만 보았다면 선택이 한 가지밖에 없는 상황에서 목이 말라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직을 고민하던 청년도 현재 일자리가 없고 각종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것저것 고려할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먼저 들어온 제안을 수락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단력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사실 근본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도 안다면 더욱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압박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결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스트레스가 더해지는 상황에서 좋은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또한 시간 압박이 있을 때 사람들은 최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려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좋은 꼬리표는 붙이고 나쁜 꼬리표는 떼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평소 알게 모르게 꼬리표를 붙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의 몸매와 외모를 보고 외모 꼬리표를 붙입니다. 다른 사람과 몇 마디 나눠보고 행동을 관찰한 후에는 성격 꼬리표를 붙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사이 다른 사람 역시 우리에게 꼬리표를 붙입니다. 한편 어떤 특정 사건으로 인해 자신에게 미루기병 환자, 미련함, 성취욕 부족 같은 꼬리표를 붙이기도 합니다. 매일 복잡한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우리의 뇌는 인지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길고 긴 진화의 과정에서 경제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뇌는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사물을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 꼬리표 붙이기라는 시간과 힘을 절약할 수 있는 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꼬리표 붙이기는 인류가 인지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조금씩 진화한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한한 인지 자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인에게 꼬리표를 붙입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꼬리표 붙이기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심리학에 낙인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붙인 꼬리표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꼬리표가 정이 내린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에게 자주 핀잔을 들은 아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난 똑똑하지 않으니까 절대 잘 해낼 리가 없잖아. 꼬리표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도전을 막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미루기병 환자라는 꼬리표를 붙인다면 그 특징은 점점 더 뚜렷하게 발현됩니다. 이를 미룰 때 그 꼬리표가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미루기병 환자라고 부를 정도이니 시간에 맞춰 할 일을 하지 않아도 그럴듯한 명분이 생깁니다. 꼬리표는 좋은 꼬리표든 나쁜 꼬리표든 자아 정체감의 방향을 정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꼬리표가 붙었을 때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적인 꼬리표가 붙었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즉, 꼬리표를 붙이면 그 꼬리표가 암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유도됩니다. 꼬리표 붙이기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나의 성장을 유도할 수도 있지만 반면 성장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꼬리표, 나쁜 꼬리표, 확고한 꼬리표,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꼬리표 등 모두 알게 모르게 자신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고 싶다면 자신에게 긍정적인 꼬리표를 많이 붙여야 합니다. 즉, 자신을 격려하고 원하는 특질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조급한 성격을 버리고 인내심을 기르고 싶다면 인내심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다음 조금 더 참고 참자고 자신을 다독이면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암시를 받으면 바뀔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꼬리표를 많이 붙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장 마인드셋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즉, 사람의 능력은 노력으로 키울 수 있고 모든 일은 자신이 직접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일수록 긍정적인 변화의 힘이 생깁니다. 부정적인 꼬리표는 과감히 뜯어내야 합니다. 부정적인 꼬리표를 붙이기 전 5초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정말 그런 사람인가? 이것이 맞는가? 예를 들어, 난 성격이 이상하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이상한 성격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기 전에 우선 멈추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한 성격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이상한 성격이라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 내가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다른 사람은 어떤 성격을 이상한 성격이라고 생각할까? 그들은 성격이 이상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이렇게 질문에 답하는 동안 자신을 다시 이해하게 되면서 꼬리표를 붙이려던 행동은 자연스럽게 멈추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노력이 성공으로 이어지는가는 사람과의 인연에 달려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얻지 못했다고 해서 꼭 안 좋으리란 법도 없습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행동하면 좋은 변화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이 책 심리학이 불안의 답하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성장 동력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